1억 3천이었어 분양가가. 근데 지금도 2억이야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냥 중소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그냥 정통으로 맞은 거야.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나 5% 예금 들었어, 그럼 나는 5% 돈을 벌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간과하고 있냐면 간과하고 있지. 사실은 인플레이션, 통화량 좀 궁금해서 모셨어요.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돈을 많이 풀 것이다,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지표를 보고 다음 액션을 준비해야 되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난 여기서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세금을 걷잖아. 그럼 세금을 걷으면 사람들이 표를 안 주거든. 만약 10,000원 걷었던 거 30,000원 걷어봐. 그럼 사람들이 짜증나고 뭐야 뽑아놨더니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화폐를 찍어버리잖아. 그럼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통화량이야. 그냥 세상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그냥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량 중에 우리 지금 지갑 속에 돈 있잖아. 그거 통화량이야 통화량 아니야? 통화량이야. 그러면 예금이랑 적금 통화량이야 통화량 아니야? 통화량이야. 그럼 체크카드에 있는 잔액 통화량이야. 그럼 이거 부동산 통화량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부동산이 통화량이 안 잡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화량은 부동산을 제외한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럼 통화량 할 때 사실 뭐가 바로 떠올라? M1, M2 이거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M1이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야.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걸 M1이라고 해. 언제든지 내가 투입 가능한 돈을 M1이야. 근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넓은 차원의 통화를 M2라고 해. M1에다가 단기 적금, 예금. 사실 단기 적금은 우리가 깨긴 쉽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지만 그 금리를 받잖아. 깨기는 쉽진 않지만 언제든지 내가 가서 찾을 수는 있어. 대신 내가 금리를 안 받는 대신에 이것까지 포함하는 돈을 M2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CMA 통장, 파킹 통장 이런 것도 M2에 포함돼. 그러니까 사실 M2가 유의미한 건 시중에 금방 돌아올 수 있는 돈을 의미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큰 개념이 하나가 나와. LF라고 들어봤어. LF는 뭐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총 통화량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총 통화량이라고 하면 LF를 보면 돼. 이걸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통화량하고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한번 먼저 정의를 하고 가보자. 통화량이 많아져. 이번에도 우리 통화 풀렸잖아. 돈을 받으면 우리 보통 소비할 생각을 해. 그럼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물건의 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화폐가 풀리면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풀린 총 통화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5,800조 정도가 풀렸다 보면 돼. 러프하게 약 6,000조라고 그냥 해보자. 그럼 우리가 10년 전의 통화량을 한번 봐보자. 2015년 5월에 총 통화량은 한 어느 정도 될까? 2,978조야. 얼추 3,000조지. 2005년으로 가보자. 1,334조야. 그러니까 사실 10년마다 약 2배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 진짜 자산의 가격이 2배가 됐는가? 잠실주공 5단지야. 이게 아실에서 06년도부터 그 나와. 06년 1월로 가보자고. 얼추 11억 5천이야. 자, 그러면 2015년 5월로 돌아가자. 그럼 10년 뒤잖아. 그럼 통화량이 우리가 2배 뛰었잖아. 그럼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얼마였을까? 이게 놀랍게도 11억 한 7천? 10년 동안 아예 안 올랐어. 물가는 상승했는데 물가 통화량은 2배 풀렸는데 안 올랐어. 진짜 싼 거였네. 진짜 싼 거야. 여기서 다시 10년 가면 언제야? 25년 5월이잖아. 지금이잖아. 지금 얼마야? 40억이잖아. 네. 땡겨서 올라간 거지. 11억 5천이면 보통 22억이 됐어야 됐고, 그럼 22억에 2배면 44억이 됐어야 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 얼추 얼마야? 40억이 가까웠어. 전혀 진 거품이 아닌 거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통화량이 풀린 만큼 이 자산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목동으로 가보자. 목동 대장단지 어디야? 7단지잖아. 7단지는 06년 1월에 약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하는데 그냥 8억이라고 잡자 쉽게. 2015년 5월에 한 10억 5천은 됐어. 살짝 올랐어.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5년 5월에 목동 7단지 가격은 얼마일까? 현재 최고가가 36억이야. 아니 6억. 그럼 8억에 2배면 10년에 16억이 됐어야 했어. 근데 16억이 안 되고 10억에 머물러 있었지. 그리고 나서 8억에 4배면 얼마야? 84, 32. 근데 얘는 지금 32억을 넘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얼추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지방을 가보자. 광역시 대장이 어디야? 부산. 부산이지. 부산에서도 어디예요? 동부올림픽타운으로 갑시다. 그리고 지금 다 32평 8사로 하고 있어. 32평의 동부올림픽에 06년 1월에 찍힌 실거래가 얼마일까?
2억이야. 2015년 5월 정도의 가격은 얼마일까? 4억이요. 맞아, 4억이야. 딱 2배가 올랐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8억이에요. 8억이야. 지금 이거 완벽하게 딱딱 말아떨어지지. 근데 얘 최고가 얼마 찍었는 줄 알아? 10억 8,500을 찍었어. 이렇게 하면은 매도 타이밍도 알아낼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었어. 원래는 2억이고 10년 뒤엔 4억이었어야 해. 4억짜리가 8억이 됐어야 해. 근데 얘가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됐어? 5배가 됐어. 10억이 넘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 통화량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얘가 오버 슈팅이 나온 거야. 그때 매도해도는 괜찮겠다. 그러면 중소도시로 한번 가볼게. 중소도시에 하면은 제일 약간 대장의 느낌이 어디야? 천안이지, 천안. 약간 천안 느낌이잖아, 맞지? 불당 아이파크가 있어. 06년 2월 정도의 실거래가가 얼마였을까? 이 실제로 찍힌 게 2억 5천에서 2억 9천이 찍혔어. 06년도에? 어! 부산보다 더 비쌌네. 그럼 뭐 사야 돼? 부산. 사야 돼. 그럼 결과를 한번 보자. 15년 5월에 얼마였을까? 3억이야. 거의 3억이야. 그리고 지금 얼마일까? 4억이야. 원래는 4배가 올라야지 정상인데 통화량보다 훨씬 못 먹었어. 한마디로 화폐량 증가를 못 따라갔어. 가치의 문제거나 아니면 저평가됐다고 보는 건데 사실 이제는 여기서는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을 또 비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다르다. 물가 상승률 무조건 2배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맞아. 알려주고 싶은 거지. 사실 내가 이걸 조사하면서 나는 수도권은 10년에 2배 오르니까 수도권 사. 그러니까 서울 사면 승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결론은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우리 봤잖아.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상승한 아파트도 분명히 존재하고 통화량이 증가했지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나 약간 이런 생각했다니까. 인구가 8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살았단 말이야.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그 부영 아파트를 사는데 한 1억 3천이었어. 분양가가. 근데 지금도 2억이야. 30년이 지났는데 7천만 원 올랐다고 예전에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아빠 돈 벌었다 생각했어. 나는 그냥 중소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그냥 정통으로 맞은 거야. 근데 누군가는 그냥 잠실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래도 통화량의 증가 속도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2005년에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된 것 같아? 970이야. 2015년 5월이야. 2100이야. 그러니까 2배는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을 샀어야 했지. 2025년 5월 기준으로만 볼게. 그럼 얼마일까? 2,7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3,000 정도 된 거죠,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2,000에서 3,000 가도 2배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느낌은 어때?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외면했잖아. 우리 국내 주식 하면은 바보였잖아. 우리가 투자했던 2015년이랑 2025년까지는 빌빌거렸어. 근데 만약에 2005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식이 짱이었을 거야. 그럼 코스닥으로 가보자. 2005년에 몇 포인트였을까? 471이야. 471. 2015년 5월에는 몇이었을까? 711이었어. 얘도 그래도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땐 잠실 산 사람 바보였어. 그리고 지금은 얼마일까? 734야.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5년 10년 동안 코스닥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통화량을 못 따라가. 그러면 이제 미국 S&P 500을 한번 보면은 2005년 5월 1190이었어. 그러면 10년 뒤인 2015년 5월은 이제 2100이 됐어. 그러니까 2배가 됐지. 그러니까 S&P 500은 통화량이 2배 늘어난 만큼 얘도 똑같이 늘어나 줬어. 근데 더 놀라운 건 2025년 5월에 3배.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2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2015년에서 2025년까지는 3배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다 미국장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2021년 말일부터 무너졌잖아. S&P는 안 무너지고 그때도 또 돈을 더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때도 사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긴 했지. 근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했지.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우량하다고. 그쵸.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약 2만 포인트 정도 되거든. 2005년 5월로 가보면 2천이었어. 뭐야? 10배가 올랐어. 20년 만에. 자, 그러면 2015년 몇 배였을까? 5천이었어. 2.5배 정도 증가한 거야. 그치, 4배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짱이었던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말해줄까?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은 사실 너무나 이걸 비현실적이어서 2020년으로 2020년의 가격이 얼마였을까? 그래도 1,000? 맞아, 1000이었어. 아 진짜? 근데 지금 5년 만에 16배 오른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 5% 예금 들었어. 그럼 나는 5% 돈을 벌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간과하고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간과하고 있지. 그럼 물가 상승률 2%를 빼줘야 돼. 예를 들어서 5%의 예금을 넣어놨으면 물가 상승률 2%는 빼줘야 돼. 그리고 3%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3% 받는다고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좋아하면 안 돼. 왜냐? 통화량인 2배씩 늘어나네. 그럼 몇 %를 내야지 10년에 2배를 만들 수 있냐면 7%야. 내가 연에
7%를 복리로 만들어야지 통화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7이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네네네. 내 돈이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72 나누기 연평균 수익률을 나누잖아? 그러면 내가 10년 만에 2배가 되는 연수를 계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를 낼 수 있는 투자자야. 그럼 72 나누기 10을 하면 돼. 그럼 몇이야? 7.2년이잖아. 그럼 나는 7.2년 만에 2배를 만들어.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72 나누기 7%를 하잖아. 그럼 약 10.2년이 나와. 한마디로 7%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 나는 예전에 예금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꼈어. 내가 만약에 4%, 5% 이율을 따박따박 받으면 손해구나.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산가들이 계속 저평가된 자산,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6.7% 정도 올라요. 연. 그리고 신축은 8 정도 오르는데 통화량 증가 정도만 올라가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냥 해지야.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그냥 증가하는 거야. 어차피 짜장면 가격도 똑같이 2배 돼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의 예금으로는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S&P 500 정도가 연 8에서 10%란 말이야. 그러니까 겨우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자산에 넣어두는 게 포인트야. 그게 뭐냐? S&P 500, 미국 나스닥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의 핵심 아파트. 이게 적어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해칭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있으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내가 그냥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사라고 한 적 있잖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야. 통화량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 아까 민영님이 말했듯이 그럼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 그냥 썩은 놈 또는 저평가로 표시할 수 있어. 근데 걔가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통화량이 똑같이 700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는 원래 썩었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기업은 성장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 지수를 담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코스피가 무너졌을 때 지금도 사실 싼데 더 싸졌으니까 그럼 이건 이럴 때가 있나? 그럼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매수한 거야.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인 거지. 그렇게 좋은 자산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 코스피 지수, 뭐 중국, 이머징, 베트남, 인도 이런 데가 충분히 싸다면 단기적으로는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지금 통화량과 그냥 자산과의 관계를 알아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변수로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 이 두 가지의 변수로 마치 짜맞추듯이 내가 얘기했지만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과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화량을 이길 만한 변수는 뭐냐? 그럼 나는 공급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왜 잠실주공 5단지는 좋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멈춰 있었나? 그땐 공급, 그때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공급들이 많았고 살 곳들이 많으면 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내가 이걸 다 읽었어. 내가 여기서 와닿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는 지옥, 채무자에게는 천국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손해인 거야.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말이 아니라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 알죠? 그 사람이 한 말이래. 나는 이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인플레이션 게임의 패자는 특히 저소득 계층이다. 저소득 계층은 인플레이션을 피해야 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들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 그리고 이 말이 나는 진짜 쇼킹이었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빈곤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잖아. 그럼 돈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소비를 많이 해. 근데 장기적으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자산으로 가요. 장기적으로는 빈곤층들에게는 더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 국가는 적당히 빚을 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제자금 시장과 국민은 예상치 못했던 고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경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 국가는 부채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는 어쩌면 그 소리 없는 세금을 어쩌면 조장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도 조장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산을 사야죠.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결론이 없고 어떻게든 부업을 많이 늘려라. 한마디로 내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던지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돈을 연 최소 10% 이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묻어두던지. 근데 10% 이상은 요구할 수 없음. 왜냐면 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강생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연 10%가 제 목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저는 연 10% 이상을 낼 수 있는 투자자라고 나는 확신해요. 왜냐면 늘 그렇게 냈고 그리고 그걸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 사실 수강생들도 그렇게 낼 수 있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통화량 증가가 되는 상황을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나 인스타, 뭐 스레드, 네이버 많은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투자처를 추천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만 개개인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어떤 투자처가 가장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부터 찾는 게 맞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업가들은 올해 10억 벌면 내년엔 11억 그 다음에는 12억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10%씩 늘려가지 않으면 죽은 사업가나 마찬가지인 거야. 나도 내가 월급쟁이였을 때는 300 버니까 300을 다 어딘가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종잣돈의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뭐 S&P 500 아니면 뭐 부동산 하나. 근데 이렇게만 시작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나는 처음에 내 의뢰인들한테는 포트폴리오 나누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하나를 모아서라도 어떻게든 큰 종잣돈의 규모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안 되면 무조건 돈을 잃는 거야. 몰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감자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